이제 스칼라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SBT라는 빌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자바에서 쓰이는 메이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사용되는 스크립트들, 그리고 프로젝트의 어떤 환경 설정 이런 것들을 SBT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자바로 자바 프로젝트의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XML이나 또는 그루비의 그래드를 사용해서 작성하게 되죠. 스칼라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스칼라 문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간단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약간 규칙은 있는데 어쨌거나 스칼라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SBT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칼라만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되고 SBT 도구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고요.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BT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IB 실습은 직접 저희가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하진 않을 거고요. SBT로 생성된 프로젝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내부 디펜던시는 아파치 IB 메이븐과 같이 디펜던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디펜던시 의존성 관리는 아파치 IP를 기반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SBT 구조는 메이븐이나 다른 여타 프로젝트와 기본적인 표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경우 이제 스크립트를 약간 변경해서 다른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들을 정의한 프로젝트 폴더, 그리고 소스에는 메인 소스,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각각에는 리소스와 스칼라 코드를 구분한 디렉토리가 존재하고요. 소스 코드가 들어가겠죠. 타겟은 컴파일된 결과물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한번 SBT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닫아주셔도 되고요. 바로 저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보시면 스칼라가 있었고 여기서 SBT가 있습니다. 넥스트 눌러 주고요. 프로젝트 환경 설정 아까 비슷하고요. 여기서는 스칼라 SBT라고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 창에서 열 거냐 아니면 새로운 창에서 열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 창을 닫고 새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SBT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보시면 아직까지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어요. 리졸빙 org 스칼라 뭔지는 모르지만 디펜던시 지금 없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리포 그리고 메이븐 2 이렇게 나와 있죠. 원격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SBT 프로젝트는 메이븐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디펜던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져올 수 있다. 원격 저장소에서 또는 로컬 저장소에서. 그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한번 프로젝트 구조부터 살펴보죠. build.sbt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스칼라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경우에도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스칼라 SBT로 들어갔고 프로젝트의 버전 1.0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칼라 버전 어떤 버전을 사용할 것인지 2.11.7이라는 버전을 사용하겠다 라고 지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세 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띄어쓰기 있죠. 이 부분을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스칼라를 여기서 사용하고 디펜던시를 이 설정 파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펜던시는 자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메이븐에 한번 가볼게요. 메이븐 저장소에 메이븐하고 RX 자바라는 라이브러리를 찾아볼게요. 메이븐 리포지토리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버전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SBT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메인분이 나오고요. SBT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디펜던시를 추가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한 칸 띄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디펜던시가 추가가 돼서 다시 이제 원격 저장소에 땡겨올 거고요. build.sbt는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련된 설정. build.sbt에서는 스칼라 버전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로그 레벨이나 여기서는 sbt 버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따로 소스가 없기 때문에 보통 모듈을 만들어서 스칼라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소스를 여기다 집어넣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SBT만 해도 사실 하루를 종일 써도 SBT만 설명드리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SBT는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 설명에 들어갈 텐데요. 클래스는 자바의 클래스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바와는 다르게 인터페이스라는 존재가 없고요. 대신 트레이트가 있습니다. 트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패키지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바보다는 약간, 클래스도 비슷하지만 자바는 약간 다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 자바처럼 마찬가지로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일 테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접근 권한 모디파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사용할 수는 있는데 퍼블릭은 생략 가능하고요. 사실 명시할 수가 없죠. 명시하지 않으면 퍼블릭이 되고요. 디폴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는 다른 방식으로 프라이빗과 패키지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자바와의 호환성 때문에 프로텍티드가 존재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로퍼티는 자바에서도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게터 세터는 만들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바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값을 체킹해야 하는 경우에는 게터 세터를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저장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굳이 게터 세터는 만들 필요가 없다. 스칼라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채택을 했고요. 게터 세터를 만드는 부분은 직접 정의를 하는 부분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생성자 부분 간단하게 보여드렸었는데, 기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여기다가 따로 퍼블릭 그리고 클래스 이름으로 함수 선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을 바로 선언을 해줍니다. 보조 생성자라는 것은 이 내부에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컨드리 생성자를 만들 수 있는데 이름 그대로 반드시 이 주 생성자를 호출을 한 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크게 불편한 건 아닌데 일종의 제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 오브젝트라는, 그러니까 메인 메소드를 실행할 때 오브젝트라는 걸 잠깐 봤었는데요. 클래스가 아니라 오브젝트인데 이 부분은 그냥 스태틱 메소드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자바에서는 보통 컬렉션 같은 경우 컬렉션스 뒤에 s를 붙여서 이제 이런 스칼라의 오브젝트처럼 사용을 했었는데요. 스칼라에서는 어떤 클래스가 있고 그 특정한 클래스들을 처리하는 어떤 스태틱 메소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스칼라에서는 그걸 그냥 오브젝트의 일반적인 함수 형식으로 기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현은 싱글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서 스칼라의 스태틱이 갖는 약점을 피합니다.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싱글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태틱에다가 객체의 아토믹한 접근을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뉴머레이션 같은 걸 사용해서 싱글턴을 만들기도 하는데, 스칼라에서는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놔서요. 큰 문제가 없고요. 선호한 방법은 그냥 클래스 대신 오브젝트만 사용할 수 있고,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객체에는 이제 동방 객체, 컴패니언 오브젝트 클래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오브젝트와 클래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파일 안에 있고 이름이 같으면
동반 객체 그리고 동반 클래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구조는 자바와 다르게 이제 많이 유연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컴피닉스 이런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첩이 가능하고요. 패키지 내에 패키지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임포트 문도 구성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자바와 다른 점이 아무 곳에나 올 수 있고요. 함수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객체도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숨기거나 다른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 너무 길다, 이름이 너무 긴 경우에는 줄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 임포트에 대해서 한번 문서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수 있고요. 사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만 깊이 한번 봐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고요. 약간 다른 부분이 스칼라에서는 이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죠. 별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를 임포트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바에서는요. 스칼라에서는 그냥 이 언더스코어를 사용해서 스칼라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임포트 하겠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로컬 펑션은 함수 안에 지역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프로세스 파일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프로세스 라인이라는 작은 함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안에 들어간 함수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번 사용되면 리터럴로 사용하는 게 좋고 여러 번 사용되면 다른 식으로 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 펑션, 퍼스트 클래스라는 게 이제 1급 시민이라는 뭐 그런 뜻에서 온 건데요. 자유도가 높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가 뭐 값으로 리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펑션이 클래스로 컴파일되고 런타임 시에 펑션 밸류가 돼. 네, 실제 이 부분들은 뭐 런타임이냐 아니면 컴파일 시점이냐 그런 차이점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1급 시민이기 때문에 변수에 정의할 수도 있고 할당할 수도 있고 리턴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스칼라 펑션 and 트레이시라는 트레이시 있어서 실제 자바와의 호환성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클로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칼라에서는 파이널을 통해서 외부 변수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외부 변수를 캡처를 할 수가 있죠. 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데 스칼라에서는 그냥 가져올 수 있고요. 사실 자바에서 파이널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컬렉션 자체가 뮤터블하기 때문에 파이널로 지정한 의미가 사실 없긴 하죠. 프리미티브 타입 외에는. 그런 점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별표가 있는 경우에는 리피티드 파라미터 이 부분도 한번 문서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임드 아규먼트는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건데요. 이름을 정해주려면 다 정해주셔야 됩니다. 뭐 기본값도 들어가는데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컴파일러, 사람도 추론하지 못한 경우는 컴파일러도 추론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순서와 이름을 지정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과 트레이스를 한번 볼 텐데요. 클래스, 아까 살펴봤던 클래스, 오브젝트, 상속, 트레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 네임은 스트링 그리고 에이지를 넣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종의 로컬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임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에이지,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erson new, person 그리고 40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점으로 접근을 해서요.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될 테고요. 여기 그리고
20을 대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20을 대입하면 여긴 다시 2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없애주고요. 기본값을 통해서 기본값을 통해서 약간 변경을 해줘 볼게요. 그리고 기본값이 40.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new person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person의 age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마이너스 1이란 건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를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약간 수정을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냐면 age, age는 디파이너로 선언을 하고요. age는 얘도 유닛 타입이겠죠. 왜냐면 세터니까 변수의 값을 넣는 걸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x가 만약에 0보다 적으면 throw new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던지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age에는 x 값을 리턴을 한다. 그래서 person의 set age set이 아니죠. age에 10을 넣으면 age라고 해야 되네요. age는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올 때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값이 안 나오네요. line age 죄송합니다. 디파이너 해줬어야 되는데 자꾸 베리어블로 넣었었죠. age 이렇게 사용하면 age의 값을 가져오는 게 되고요. age는 20 이렇게 하면 이제 대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 값이 전달된다. 그러면 예외를 리턴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약간 생소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 age를 마치 지금 보시면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단일 접근 원칙, 유니폼 액세스 프린시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함수로 선언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사용자는 API를 사용하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간에 우리는 실제 이것이 함수로 선언되어 있는지 베리어블로 선언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였고요. 실제 정의에서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식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케이스 클래스에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클래스 나중에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age,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요. new person brandon 40 그리고 p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으면요. name 이런 식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입은 안 됩니다. 이뮤터블한 밸류로 선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입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냥 P1만 쳐도
아까는 해시값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레퍼런스 값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바로 toString을 오버라이드를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인데요. 다시 클래스로 돌아와서요. 이게 기본 생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생성자인데 보조 생성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this 하고요. name string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는 생성자, 그리고 this name을 전달하고 age는 기본값으로 40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 기본 생성자니까 기반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뭐 3개도 가능해요. name string 뭐 age int 그리고 캐릭터를 하나 받겠다. 캐릭터 이니셜을 하나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this name age 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도 되고,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있는데 거기는 자바처럼 매번 이렇게 주생성자가 아닌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this로 선언을 해주고 반드시 이 this의 주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약간 모든 주생성자를 반드시 한번 호출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 약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좀 프로그래밍을 알기 쉽게 해준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패니언 클래스,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방개체, 동방 클래스 또는 짝객체, 짝 클래스라고도 불리우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파일 안에 있으면 돼요. 오브젝트 그리고 my 클래스 그리고 오브젝트 my 클래스 my 클래스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이름이 같죠. 그럼 이 두 개는 동방객체, 이건 동방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동방 클래스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상호간에 비공개 필드에도 그냥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브젝트에는 유틸성, 자바로 치면 스태틱 메소드를 모아놓고요. 여기는 클래스, 인스턴스 메소드들을 모아놓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스칼라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기본법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익숙해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점 두 가지는 크게 스칼라의 문법적인 측면, 그리고 하나는 함수형 언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를 별개로 바라보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칼라 문법은 스칼라 스펙, 언어의 정의, 명세 등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좀 어려우실 때는 이것이 스칼라 문법 때문인지 아니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때문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셔야 하는 건 스칼라 문서, 다큐멘트죠. API 문서 같은 것들 또는 스칼라 명세, 그런 부분 좀 길고 딱딱하긴 하지만 분명히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고요. 스칼라를 만드신 마틴 오더스키가 집필에 직접 참여한 책이고요. 그래서 책이 상당히 좀 두껍긴 합니다.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한 1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함수형 언어의 기본, 그리고 자바와의 차이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 권 정도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원서 같은 경우에는 3판이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칼라 포 임페이션트 같은 책들, 즉 인터넷에 공개된 책들이 많이 있고요. 스칼라 스쿨은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트위터에서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즉 스칼라를 자기네들이 사용해보고 좀 퍼뜨렸으면 좋겠다 해서 스칼라 스쿨이라는 레퍼런스를 만들었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상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한 예제도 찾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경우에는 해외에 포럼에 방문하셔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로 프레임워크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우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느리더라도 깊은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프레임워크에 의존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디펜던시 인젝션, 자바에서 디펜던시 인젝션 DI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자바 언어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데, 스칼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적극적인 디펜던시 인젝션, 그리고 약간 패시브한 디펜던시 인젝션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 언어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칼라를 공부하실 때에는 기본부터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공부하신다는 기본으로, 그리고 바로 응용한다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래밍의 옛날 기억을 꺼내서 되짚어보는 과정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즐겁기도 하고 학습 효과도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최정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